안녕하세요.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이란 우리가 크게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5항에 보면 위기관리 분야 매뉴얼 작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작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쓸모 있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보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쉬어가기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금 지급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장학금 지원, 세 번째는 교복 지원, 네 번째는 기생충약 지원. 정답은 기생충약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쉬어가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잘 작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잘 쓸모 있게끔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 5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국가 차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매뉴얼로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을 하게 되고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실제 조치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 유형별로 부처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에서 실제 직접 임무 수행의 행동 조치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3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보면은요, 각 사고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다릅니다. 가령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자연 우주물체가 추락이나 충돌을 했다든가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될 테고요. 풍수해 같은 경우 지진, 화산 이런 건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이라든가 저수지 사고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사고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선박 사고라든가 조류 중에서도 적조 발생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순환사고는 해양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보면 재난은 우리가 자연재난이랑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짓게 되고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다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 2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해당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의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방금 전 살펴본 것처럼 각 재난 유형에 따라서요. 태풍이나 지진, 화산 이런 건 행정안전부가 되겠고요. 해양 선박사고라든가 조수, 적조 이런 건 해양수산부
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누출 사고 같은 경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재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은 우선 우리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중심으로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은 첫 번째 위기관리 체계도와 절차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대응 프로세스, 대응 주요 협업 기능, 관계기관 주요 임무, 비상연락망 이렇게 요약이 앞에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뉴얼 내용에 상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일반 사항으로서 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든 목적과 적용 범위, 그리고 위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위기 경보, 위기 대응 지침 및 판단 고려 요소, 그 다음에는 재난관리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대해서 중앙 재난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역의 재난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응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재난대응 단계별로 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각 재난 유형별로 어떤 상황별로다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뭐 대국민 조치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이라든가 언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록으로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태풍의 경우에 위기 형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 정보를 우리가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인접할 것 같으면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되죠. 그러고 나서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이렇게 위기 형태에 따라서 각 태풍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뭐 폭설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모든 재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그 재난이 어느 정도 형태로다가 오고 있는지 주의보라든가 경보 단계는 미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오늘날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위기 형태에 따라서 재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재난 유형별로 위기 형태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풍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위기 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에 대해선 대부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다가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방사능 누출의 경우에는 백색 비상, 청색 비상, 적색 비상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을 예를 들면 관심 단계는 태풍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이 발생할 경우 그 태풍이 발생하는 경로라든가요, 그 태풍을 계속 기상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심 단계고요. 주의 단계는 태풍 예비특보라든가 태풍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태풍에 의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의 단계가 됩니다. 이 주의 단계에서는 비상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24시간 유선 대기를 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상 관측이라든가 예보 모니터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계 단계에서는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짙을 때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됩니다. 이때는 뭐 즉각적으로 대응태세에 돌입을 해야 되고요. 비상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됩니다. 심각 단계는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되고 태풍에 의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계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태세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일부 응급복구, 긴급복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숨가쁘게 운영되는 단계가 심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상황판단회의입니다. 그래서 재난 감시 활동을 통해서 재난의 징후라든가요, 재난의 어떤 전파라든가요, 기상 예보라든가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에 또는 자치단체가 되면은요, 그 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를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지 경계 단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심각 단계로 볼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 판단 회의를 구성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 유형별로다가 상황 판단 회의 주관 부처들이 다 다르게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상황판단회의에서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안전부라든가 그 관계기관의 상황판단회의의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들은 지금 이 재난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경계 단계인지 심각 단계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알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판단 회의를 했을 때 위기 대응 지침 및 판단 고려 요소입니다. 가령 태풍을 예를 들면 위기 대응 판단 요소로서 태풍의 진로라든가요, 중심 기압은 어떻게 되는지, 태풍의 크기는 어떤지, 태풍의 강도 및 동반되는 이제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뭐 직간접적인 영향권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경보 수준을 판단을 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 위기경보 절차는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발령을 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가지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평가 상황 같은 경우는 심각성이라든가요,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상황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주관기관이라든가 국가안보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다가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 재난 발생으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경보 발령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국가안보실이나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는 위기 단계 임무와 역할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서 중수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재량적인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적절한 경보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징후와 관련된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재난 발생 시에 중앙과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겠죠. 중앙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을 테고요. 지역 같은 경우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부산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가 이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역 사고수습본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가 지역 사고수습본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소방안전본부가 될 테고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밑에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부단체장이 이 본부장을 맡게 되고요. 위험구역 등을 설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난대응 복구, 총괄 조정, 수습지원단 파견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지역 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는요, 태풍을 예를 들면 태풍이 오게 되면 상황 전파라든가 관리 및 초동 조치, 그리고 재난상황 관리 및 수습, 재난정보 전파 관리, 그 다음에 초동 조치 및 지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긴급구조통제단 같은 경우는 현장 지휘소, 소방이 해당이 될 테고요. 해상에서 났을 때는 해양경찰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응급의료소가 됩니다. 시군구 보건소장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응급의료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 분류라든가 응급처치, 환자 이송을 하게 되고요. 현장 지휘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에서 맡게 되는데 긴급구조활동 총괄이라든가 현장 지휘 총괄, 기관별 지휘, 조정, 통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사고수습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되나 재난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가동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매뉴얼과 지역위원회,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총괄을 하게 되고요.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총괄을 하게 되죠. 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위원회는 말 그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을 이제 심의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대응이라든가 복구 등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맡게 되고요. 이게 지역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맡게 됩니다.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합니다. 소방청장이 맡게 되고요. 이게 지역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사실은 협업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실질적인 인명구조나 물리적 피해 감소의 기능은 많지 않고 주로 유관기관들 간의 어떤 총괄 조정 기능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작성 시에 다음과 같이 어떤 3차원으로 세부 임무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 즉 재난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전 준비, 초기 대응의 인명 구조나 피해 최소화는 어떻게 할 건지, 본격 대응 및 복구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임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안전 관련 심의를 할 건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이랑 복구 총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긴급구조총괄,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한편으로다가는 임무를 고려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다가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간의 어떤 대응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재난 유형별로도 더더욱 다르고요. 그래서 협업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협업, 즉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요. 임무도 고려해야 되고 협업 기능도 고려해야 돼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면 제가 지자체 매뉴얼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돼서 연구 용역도 해보고 그러면 위기관리 매뉴얼이 정말 구체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법령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되 작성이 간소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죠. 레드테이프라고 사실은 17세기 영국 관공서에서 문서 뭉치를 묶는 용도로 사용된 끈이죠. 여기서 유래된 용어인데 지나친 관료주의와 행정주의를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사실은 레드테이프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규제의 폐해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매뉴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상세하게 잘 작성을 하려다 보니 오히려 매뉴얼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재난 대응 시에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따라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사실은 일본이 매뉴얼이 정말 잘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재난이 매뉴얼보다 더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정말 간소하게 작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재난이 났을 때 오히려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별로 또 매뉴얼이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안가가 없죠. 그런데 청주시 매뉴얼에도 해안가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건 좀 너무 매뉴얼이 모든 지역의 매뉴얼이 똑같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도 범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작성을 하되 되도록 간략하고 보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 게 사실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해성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뭐 남는 것, 초과분, 없어도 되는 것, 여유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같은 개념입니다. 당장은 쓸모가 없어서 짐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어떤 한 기관에게 임무를 주면 되지 왜 두 개의 기관, 세 개의 기관에 임무가 중첩되는 것처럼 설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 간에 자기의 어떤 임무를 상대방으로다가 핑퐁을 치게 되고 오히려 더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재난에 있어서 두세 개의 기관 간에 임무가 중첩되는 건 가해성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기관이 제대로 재난을 대처하지 못했을 때 또는 재난 대응을 못했을 때 유사한 다른 기관이 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주십사 해서 약간은 어떤 중첩되고 오버랩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부 지자체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두세 개 기관이 중첩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 때 너무나 중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은 일종의 가해성의 원리가 작동돼서 부서 간, 부처 간, 기관 간의 업무가 중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교류와 협력을 통하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재난이 났을 때 서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다가 사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 때 시나리오 기반으로다가 실효성 높은 매뉴얼 구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위기관리 매뉴얼은 잘 작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이 되면 현실과 이론의 괴리로 인해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재난 유형별로 다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다가 재난 대응 매뉴얼이 위기관리 매뉴얼이 갖춰지게 되면은요, 그거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훈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훈련을 통한 상황 판단 연습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기관리 매뉴얼은 모든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위기 경보 수준을 구분하고 있고 수준별 대응이 다르며 협업이 다르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 또는 기관별 위기 경보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협업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 똑같은 태풍이 났는데도요,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이랑 지자체하고 서로 그 태풍의 심각성을 보는 정도가 약간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부처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B 부처는 그만큼의 심각하게 대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역할 수준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훈련을 통해서 미리 연습을 해보면 서로 간에 어떤 점이 틀린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협업을 하고 맞춰가는데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 매뉴얼 예시입니다. 가령 이제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태풍이 이제 북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일본 쪽으로다가 태풍이 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귀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울산으로 지나갈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이러한 상황, 관심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태풍이 제주도를 오게 되고 뭐 남해안이라든가 울산 지역은 태풍 예보가 발령이 된다, 특보가 발령이 된다 이러면 이제 주의 단계가 되겠죠. 그러다가 제주 곳곳에서 태풍이 발생을 해서요,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지역에서 일단 뭐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되고요. 울산 지역에도 태풍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이러면 이제 경계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우리나라로다가 들어올 게 확 실시돼서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되면 태풍 경보 발령 시에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미리 우리가 매뉴얼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태풍뿐만 아니라 감염병, 지진 각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좀 충분히 이런 남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만 그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지만 나중에 실제 재난이 났을 때 그 매뉴얼이 쓸모가 있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복합 재난을 대비한 통합 매뉴얼 구비의 필요성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면 한 가지만 만들게 되죠. 태풍이면 태풍 매뉴얼, 지진이면 지진 매뉴얼, 화재면 화재 매뉴얼, 감염병이면 감염병 매뉴얼만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재난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종류만 오진 않습니다. 지진이 오게 되고요. 지진을 통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태풍이 오게 되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또 화재도 발생하게 되고 태풍을 통해서 붕괴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이 복합적으로 사실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난은 단순히 한 가지 유형의 재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합 재난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발생 시에 지진으로 인해서 화재, 붕괴, 환경오염, 원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진 매뉴얼, 대형 화재 대응 매뉴얼, 붕괴, 환경오염, 원전 5가지 매뉴얼을 다 펼쳐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합 재난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복합 재난에 대비한 복합 재난을 고려한 통합 매뉴얼 구비가 앞으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는 그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서 정약용의 애민 6조의 제6조 구제편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사실 조선시대인데요. 지금보다 몇백 년 전인데도 이때도 수재와 화재에는 국가에서 정한 이재민 구호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시행하고 규정 외의 사안은 목민관의 판단해서 처리한다. 즉 매뉴얼을 준수를 하고 매뉴얼은 심플하게 작성을 하되 나머지는 관료가 빠른 판단력으로 재량권에 의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재해 발생 시에 군안활동은 자신이 재난을 당한 것처럼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즉 신속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난을 예상해서 예방하는 것이 재난 발생 후에 복구 지원보다 훨씬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찬가지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측면에서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가 끝나면 수재민을 위로하고 그들이 편안히 모여 살게 하는 것이 목민관의 바른 업무 처리 자세이다. 일종의 재해 복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도 좀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 이런 점도 사실은 오늘날 되새겨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목민심서에서도 사실은 그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도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라,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등등 이런 것 등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재난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난 대처에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재난이 실제 났을 때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재난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